TV BJ 허블리 맘입니다. 빵야 빵야. 여러분, 제가 지금 서점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미션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별풍선도 많이 쏴주세요. 그래야 제가 먹고 살아요. 빵야 빵야. 이 풍진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보라고요? 제가 그런 미션을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디 갔을까? 찾았어요. 김현철 원장의 세상을 여행하는 방랑자를 위한 안내서가 있네요. 세상을 여행할 때 만날지도 모르는 진흙탕과 가시밭길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데요. 이거 맞죠? 이거 맞죠? 별풍선 500개 땡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 읽고 열심히 세상을 여행하는 허블리 맘이 되겠습니다. 빵야 빵야. 오늘은 허블리맘으로 예. 네, 함께했는데 목소리가 비슷하죠? 예. 예, 새로웠어요. 자, 오늘 저자 직강 시간입니다. 책의 제목이 참 재미있죠. 세상을 여행하는 방랑자를 위한 안내서. 이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잘 들려주실 김현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을 여행하는 방랑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사실은 저 책 구상할 때 진짜 참 신기한 게 우리 사실은 역시나 모르시겠지만 10권 가까이 쓴 책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빨리 쓴 책이에요. 빨리 쓰고 기획도 이제 가장 재밌게 정말 기획한 분하고 카페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정말 웃으면서 만든 책이에요. 진짜. 원래 보통 개그도요. 네네. 그렇게 웃으면서 짜면 대박이 나거든요. 책은 조금 다른가 봐요. 아니, 재밌고 인기도 있었는데 이제 너무 짧아서 빨리 읽는다는 단점. 대여순위로. 근데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두고. 네. 하여튼 긴 서론이 길고 이런 책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책들 기획 단계부터 되게 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재밌게 끝까지 편집자랑 웃으면서 쓴 책이었어요. 너무너무 빨리 썼습니다. 네네. 네. 자, 서두 부분을 읽어보면 이 책이 과연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그것부터 만나볼게요. 진료실을 찾은 세상 여행자들에게 저는 안내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든 안내판을 따라가다 보면 진흙탕과 가시밭길을 만날 수 있거든요. 자신만의 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여행해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여행은 아름답고 즐겁고 새로움이 가득하기보단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상처받아 만신창이가 되어 결국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여행이에요. 먼 길을 돌아가며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는 세상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랑이라는 무지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세상을 여행할 가치는 충분할 거예요. 그 연금술 같은 기적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아마 세상 여행을 떠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삶 이러면 어떤 단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있는데 세상 여행이라고 하니까 좀 설레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 실제로 여행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이제 볼 수 있고 느끼는 만큼 달릴 수 있고 경험한 만큼 이제 모든 걸 지혜로 성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지향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 자신의 경험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삶이 다 틀려요. 같은 공간이지만 작가님도 다를 것이고 화가님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행이랑 어떤 살아가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이 책이 내면의 갈등과 결핍을 좀
인정하고 파악하고 네. 이렇게 해주게 하는 책인가요? 아, 근데 그렇게 하려 했는데 갑자기 하나씩 말씀하시니까 왠지 제가 써놓고도 왠지 안 그런 것 같아요. 책이 믿음이 안 가요, 갑자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교청 표지판 같은 것도 책에 넣고 이랬어요. 그리고, 네. 뭐랄까, 사실은, 딴 거 없어요. 정상, 우리 항상 불안, 우울, 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내면에,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가 어떤, 죄책감, 책임의식,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다면, 요즘은 결핍이에요. 결핍. 그래서 요즘은 이래요. 예전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불안했다면 요즘은 다 괜찮아요. 돈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이유 없이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다. 공허함, 우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폭식증이 많아요. 아니, 참, 공허하니까. 네. 정말 역설적이네요. 예전에는 결핍이 오히려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감정적인 결핍은 지금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물질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대는 다 그럴 겁니다. 뭘 잘해야지 이제 뭔가 사랑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숫자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형제관계 보면 항상 어떤 형제 공부를 잘하면 다음 형제는 돈을 잘 벌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물이고 결핍이죠. 네. 이 작가님께서는 네. 세상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나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친절이랄지, 긍정적인 언어, 유연한 사고방식, 그다음 진정성.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마음 얻는데 중요한 덕목인데, 문제는 그것도 나의 결단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를 정성껏 돌보아서 행복감을 느끼고 평화로울 때, 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친절, 유연한 생각, 진정성, 이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결국 자존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 책에도 보면 자존감의 둔한이 우울하다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실제로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어떤 상담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 높고 낮고라는 반을 아주 아는데, 느끼는 감정에 높고 낮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사실은 그런 표현상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신창이가 사실 오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만신창이가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당연히 상처는 받기 마련이고 생태계가 나기 마련인데, 네. 그 팩트를 모르고 오시니, 그러니까 다들 헷갈려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맞나? 틀렸나? 이런 거. 네네. 그런 걸 말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고 가시밭길을 만난 것 같은지 그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문제로 이곳을 찾으신 거죠? 전 35살이고요. 직업은 변호사예요. 결혼은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상담 일정을 잡는데 좀 화가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예약제는 아니라고 듣긴 했지만 좀 정확한 시간에 시작해서 정확한 시간에 진료를 끝내주실 순 없나요? 정확하지 않은 건 왠지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그 문제를 빼고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죠. 결혼도 하고 변호사 자격증도 땄고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사건 케이스들을 집까지 가져가서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요. 사실 변호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지만 제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해요. 저도 이런 강박적인 모습이 싫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살의 변호사예요. 결혼도 했고. 그냥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외부적인 현재 보편성, 현재 트렌드라죠. 보편적인 외부 현실이 심리 현실의 법칙을 따르잖아요. 심리 원칙은 따로 놀아 시켜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사소한 데 상상해 볼까요? 얘기해요. 얘기해요. 원래 거꾸로 이제 거꾸로 해야 돼요. 왜냐면 너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사소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좀 이렇게 중간에 뭔가 있었지만 여하튼 거의 비슷한 케이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 정말로 그것도 객관 보편성인 거죠. 그래서 제일 제가 경계하는 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네, 보편적이라고 타당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절대적인 어떤 부분들은 아까 자존감, 감정 이런 부분 이제 진정성 이런 건데 항상 그 시대 때마다 뭐가 이렇게 밸류라 해야 되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안정된 직장인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끼리 결혼하면 이혼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평생 이제 어떤 걸 타이틀 변호사 해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럼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저 세대가 나오지만 은하수도 99 끝에 보면 무슨 별에 갔는데 네. 오히려 되게 허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완벽주의자지만 사실은 남을 변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되게 이미 많은 걸 하고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더 해야 되냐?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취를 얻으려고 거기서 자존감을 얻으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성취랑 자존감은 별개고 오히려 성취에 자존감을 걸다가는 그건 자살행위예요. 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했다고 해서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길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래서 항상 요새 많은 책들 보면 자기 소설 가보시면 꿈을 이뤄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반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봤자 안 된다.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현실적이에요. 그거랑 현실적이다. 그거랑 삶의 충만이랑 관계가 없다. 꿈을 이룬 거랑은 상관이 없다. 오히려 꿈을 이뤘는데 공허의 소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네네. 안나 씨도 어쨌든 개그우먼으로서 최고의 정점까지 갔었잖아요. 최고는 아니고요. 예. 그 상 많이 받았죠. KBS 연예대상. 2번 받았어요. 2번이 어디에? 어디까지 받아봤어요? 우수상 받았죠, 뭐. 예. 야, 아니 그 많은 여자 개그우먼 중에 우수상을 받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사실 유행어를 하나를 딱 온 국민에게 남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전 유행어가 없습니다. 세라나 허. 그냥 이름이죠. 그냥 제 유행은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예. 휙 때리면서. 예. 아니면 이 소리. 예. 유행어가 이거예요. 예. 전 유행어가 없어요. 예. 본인은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개그우먼 할 만큼 참 열심히 했다. 네. 그리고 개그우먼 그 중에서 칠 만큼 쳤다. 이 생각을 하죠.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네네. 네. 야, 그러면 어떤 완벽주의자의 성향보다는 그래, 이 정도면 참 잘했어라고 스스로 저는 자기 만족을 잘 하나 봐요.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개그 짤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때? 그럼 물어봐요. 네. 그럼 후배들이 이거 쭈뼛쭈뼛해요. 네. 재미가 없나 보다 생각해요. 그래? 너네가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나 보다. 다른 거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하면 좀 웃어요. 웃긴가 보다. 그래, 이걸로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네, 저는 제 거를 막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고, 물론 제가 한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이 별론데라고 했을 때 한 번만 해보자. 우기기도 해요.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 그냥 한 번만 해보자. 약간 그런 식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소품 같은 것도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이건 여러 방송이니까. 리허설 해보고 막. 이건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니까 완벽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네. 근데 무대에 올라갈 때는 저에게는 제 손에서는 떠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소품이 있고 못 가지고 가는 소품이 있어요. 네. 그럴 때 꼭 후배들 중에 소품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예. 그렇게 혼내지 않는다. 근데 무대 아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더 혼을 내는 것 같은데 딱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실수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자기가 잘하고 싶고 꼭 해야 될 때 한 실수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정신을 놓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구나. 반대로 우리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시니까 글을 쓸 때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아주 완벽하게 써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 계속 또 고치시잖아요. 완벽주의 성향 분명히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보면 약간 강박증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의 완벽을 기회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작업해놓은 거 노트북에 있는 거 다 날라갔습니다. 어떡해! 네, 다 날라갔는데 화나지 않으세요? 복구가 안 돼요. 어떡해. 예, 그거 제가 몇 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그 USB의 저장을 하나만 하지 않고 4개를 해요. 이게 완벽주의 성향인 거잖아요. 4개. 3개도 아니고 4개. 네,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갖고 하나에서 일부를 복구했어요. 그래서 저의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서 어디일이에요. 땅을 치다가 그래도 이 4개 해놓은 거에서 일부가 복구가 됐구나. 중요한 시스템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요. 와, 진짜 이건 좋은 거네. 그래, 이건 완벽주의가 아니고 직업적으로 그렇죠. 건강한 거잖아요. 네. 오히려 직업적인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네네. 아니 근데 정말 저희 이제 KBS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아나운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방송을 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뉴스 펑크나면 안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챙겨도 꼭 어떤 사고가 발생하려면 정말 뭐에 홀린 듯이 맞아요. 발생을 하기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 말이고. 네, 그런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네네. 적당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나? 저는 또 약간 말장난 같지만 포기랑 체념을 구분해요. 어렵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포기와 포기는 체념. 네. 제가 어떤 남자를 짝사랑해요? 네. 근데 이 남자 도저히 안 되겠어. 네. 체념하는 게 포기 아닌가요? 그게 체념입니다. 제가 말하는 포기는 내 자신의 목적어가 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체념을 하면 했지 우리는 포기한다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예를 들면 저는 좀 약간 그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저는 처음에 반지를 누가 먼저 끼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반지를 누가 버리냐. 맞아. 그게 체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적 뭐 완벽 이런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막 완벽을 바라는 건 교만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늘 항상 그런 여백을 늘 두고 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뭐랄까 될까 저기 포기란 건 정말 이건 모든 걸 다 놓는 거고 체념이라는 건 그럼 집착을 좀 버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체념이라는 말 좋은 게 체념을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놓는 거잖아요. 적어도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 자신은 있잖아요. 뭘 해도. 저는 그게 자존감입니다. 네. 결국 네네. 나를 지키는 것. 네, 뭘 해도 뭘 버려도 아까 말씀하셨죠 USB가 만약에 다 날아가도 나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야, 그러면 약간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전에 제가 이제 철학자 강신주 박사님과 함께 할 때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문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내 회사냐? 그렇죠. 남의 회사지. 맞아요. 사장 회사지. 맞아요. 왜냐면 심지어 KBS 사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사장님 회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강 박사님 저랑 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생각이. 네네. 아니 이 책에서 또 와닿았던 게 한정판이란 단어를 써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이러니까 책이 안 팔리겠죠?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한정판이라고 하면 뭔가 당장 내 손에 넣어야 될 것 같은 이제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 말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내 자신을 지키고 정말 나를 가치 있게 평가해 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우리 지금 세대가 그 자기애성 성향입니다. 이거 뭐냐면 자기애성, 병적 자기애성인데 결국은 스페셜리티거든요. 특출해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자존감을 갈가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SNS가 그렇죠. 사진을 막 뽀샵 처리하고 필터 처리하고 눈을 너무 크게 키웠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 옛날에 수잔 선택인가요? 그 작가 얘기처럼 어차피 사진 자체도 반쪽짜리 진실인데 거기다가 필터까지 하고 이제 타임라인이 있으니까는 왜곡된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살아요. 다 좋은 밥 먹고 좋은 데 가요. 나만 초라해요. 다 거짓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게 자기애성 병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쫓는 게 스페셜리티예요. 네. 아, 근데 자기애성 병폐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네네. 또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 자기가 뭐냐면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되게 못난 사람도 아니다. 그겁니다. 야, 이거를 깨달으면 거의 이제 중용의 경지에 다다른. 공중부양할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무심화나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늘 생각해야지. 라고 그거 결단만으로 자기를 경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결단은 정말 중요하지만 한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제도잖아요. 네. 근데 내가 더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경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제도들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쌓아둔 네. 어떤 사상적인 토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자기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그런 결심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노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세상의 여행자를 안내할지 안내받을 여행자의 얘기를 들어보죠. 야오 힘은 고향엔 잘 갔다 왔어? 부모님은 잘 계시지? 잘 계셔. 웬열? 야, 땅 꺼지겠다. 한숨을 왜 그렇게 쉬냐, 젊은 애가.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도 많이 먹고 왔을 텐데 얼굴 때깔은 왜 그 모양이야? 지금 휴학을 할까 말까 고민이야. 야, 뭔 소리야 그게. 2학년 2학기 수강 신청이 코앞인데요? 이번 학기에 너 과대표였잖아. 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아는데 야,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지지난주에 조별과제 했었잖아. 응. 근데 그때 황 교수님 과목의 조별과제를 애들한테 깜빡 잊고 내가 전해주지 못했거든. 나도 들었어. 그래서 황 교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긴 하셨다고. 그래도 특별히 애들한테 피해간 건 없다며. 그렇지. 근데 재열이가 나한테 혼자 과제 점수 잘 따려고 일부러 얘기 안 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뭐? 그 말을 들으니까 화도 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진짜. 야, 그래서 집에 갔다 온 거야? 시험 끝나자마자? 애들 얼굴도 못 보겠어.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참. 야, 이분은 너무 지나친 죄책감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게 내 탓이요.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좀 힘들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희 진료 오시는 분들 반 이상이 이제 개모임이든 뭐든 몸이든 총무입니다. 총무. 네. 농담까지 진짜입니다. 총무하시는 분들이 죄책감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다들 거절을 못하니까는 계속 총무하고 계셔. 네. 하긴 총무가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네. 혹시 안나 씨 주변에 이런 죄책감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다들 미루시는 것 같은데요? 미루기만 하고 남 탓하시는 것 같은데. 제 주위는 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 때문이야. 그렇구나. 이 작가님은요? 그냥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본인이 약간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본인이 죄책감이 많다고 몰라요. 반대로 내가 오히려 할 바를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담을 약간 좀 패러디하면서 살았는데, 명동에서 빚지고, 사실 빚도 아니에요. 명동에서 정당한 돈을 받았어요. 명동에서 빚지고, 한강에서 땡땡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뭐냐면, 허상에 딴 데서 뭔가 부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서 빚을 갚으려는 거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장남, 장녀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는데. 장남, 장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책임감과. 네. 그것도 책임감도 자신은 먼저 태어난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 역할을 대신 강요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늘 뭐가 해야 돼요. 휴식이 불편해요. 그래서 둘째나 셋째들은 잘 살아요. 왜? 그 해고선을 피해서 유리들이 살았으니까. 제가 둘째인데 저희 언니가 이제 첫째 네. 장녀로 살면서 네. 그런 얘기를 중학교 때 저랑 싸우다가 한 거예요. 어. 다음 세상에서 네가 그럼 언니로 태어나. 이러면서 네. 자기는 장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든데? 막 또 저는 둘째라고 네네. 막 그렇게 우기고 그랬었는데. 혹시 막내도 있습니까? 네? 둘째면서 막내입니까? 줄줄이 있어요. 주인도 많이 셋째도 있고 넷째도 네. 있고. 예, 예. 전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참, 네. 또 굉장히 네. 생존력이 강한 둘째였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장녀인 언니를 거의 만만하게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서러웠겠다. 그분들은 서러웠을 것 같고, 둘째니까 또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부모님이, 왜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첫째한테. 네. 그리고 둘째랑 이렇게 싸웠을 때, 형을 혼내거나 동생을 혼낼 때, 우리가 없으면, 네 형이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네네. 네 언니가 지금,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귀여울라? 뭐 이러면서 혼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니까, 지금처럼, 나중에 되니까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안함을 엉뚱한 데서 이렇게 푸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네네.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게 다 내 탓이요, 내 죄책감이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죠? 미안합니다. 맨날,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그 남자 개그맨 선배님 계시잖아요. 맞는데. 네. 못생겨서 미안하다고 하신 분. 그러니까요. 누구죠? 정말 이런 것까지도 다 남 탓이 아닌 네. 자기 탓을 하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억압을 또 견디고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좀 그런 분들 많지 않나 싶기도 해요. 특히 남성들 중에. 반반이에요. 그래서 항상 착취적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게 참 희한하게 그렇게 또 엮여요. 참 반대되는 성격끼리 엮이는데,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죠. 그런 어떤 또 그 착취적인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이 또 부러움이 있고, 또 반대로 양심이 고운 분들은 또 막 함부로 하는, 이게 착취적인 사람을 가지고 막 쿨하다 이런 식으로. 쿨하다. 서로 약간의 병리인데, 그게 이제 서로 부러움이 되는 거죠. 쿨하다를 누가 한다고요? 착취하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을 이제 되게 이제 양심이 너무 과대한 분은 되게 쿨하다, 되게 멋있다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네. 쿨하다고 오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실제로 지금 현재도 어떤 신혼부부가 있으면 약간 가학피학적인 부부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 아들러의 심리학 책이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누렸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네. 그러니까 미움받는 것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고 싶은 어떤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약간 건선징악을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있겠죠. 그런 거 교육받아서 네, 그러니까 네. 아닌가 그런 생각 좀 아니, 저도 했거든요. 이제 좀 착하게 좀 살아야겠다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제서. 아니,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얘기도 좀 잘 들어주고. 착해요, 안나 씨. 이렇게 좀 진짜. 많이 해봤는데요. 하다 이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정도만 해줘도 되게 고마워하고, 안나야, 너는 참 남의 얘기 잘 들어줘서 좋다. 너랑 얘기하면, 뭐, 이게 해결은 안 됐어도 기분은 좋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네. 점점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해보다가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렇다고 저도 제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쁘지 않죠. 네, 나 먼저 살아야지. 아니 사실은 예.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가 없습니다. 그쵸. 그게 네. 하필 제가 또 험하게 진료했던지라 각종 이제 구치소 교도소 담당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절대 제가 살아보니 맵 짧지만 절대 호인과 악인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찰나의 호연과 악인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연쇄살인범이다 해도 그분의 와이프하고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통상 일컫는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그 집을 들어가보면 굉장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야, 그 찰나 어떤 환경이나 우연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네네. 근데 요즘은요, 이 작가님. 네. 어린 유치원생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눈치가 빠른 아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가정에서의 훈련이나 학습 때문일까 싶을 정도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도 오히려 현대사회엔 더 많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책에서 아마 장경철 교수님의 책 같은데요. 제 기억 속에 아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성격이 좋은 사람과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전 공감이 됐는데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비교적 성격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나쁜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악다구니 쓰는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격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그 아이도 어쩌면 네, 그 집안에서 그 아이를 눈치 보는 아이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역시 어린 시절. 그것도 네.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였던 것 같고요. 예전에. 네네. 지금은요? 지금도 전 눈치 좀 봐요. 근데 아주 뭐 깔끔하게 눈치 안 보는 사람은 아닌데 눈치 봐요. 생각보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 보면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눈치는 그래도 많이 보는 쪽이에요. 좀 화나셔야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점점 화나셔야 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뭐 이거 많이 막 몇십 명은 아니지만 몇 명 남자분들을 만나봤을 때 집안이 화목한 사람들은 제 감정을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나의 시간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각자 잘 존중하잖아요. 예, 나도 하지만 내 시간도 자기 자신의 시간도 굉장히 존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약간 집안이 좀 화목하지 못한 집안의 분들은 약간 올인해요, 완전히. 여자에게 올인을 한다거나 약간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건 일부지만 제 경험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가족 회의하는 집 치고 옳은 집 못 봤어요. 옳은 집 못 봤다. 가족 회의를 하는 거 치고 옳은 제대로 된 집 못 봤다. 인기 투표는 괜찮죠? 그게 걸려야 되는데 인기 투표 좋은데 가족 회의를 왜 해요? 가족인데 그냥 말하면 됐지. 안 그래요? 자,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집이 있다니까요. 근데 일방적인 게 아빠가 다 주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그게 무슨 회의예요? 회의인데 이래 참석해. 그러니까 불참 사유를 밝혀. 그러니까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벌써부터. 맞아. 그죠? 네네. 참 오늘 세상을 여행하는 방랑자를 위한 안내서 속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나 씨는 오늘 뭐 어떤 얘기? 오늘 느낀 점은 이 책을 제가 사서 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또 빨리 읽히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주위에 선물해도 좋아요. 예, 그건 제가 알아서 생각해요. 제가 읽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팔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게도 필요한 책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한 줄 평은 저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충 완벽하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대충 완벽하게 USB 4개. 대충이 아니었으면 한 10개였는데. 예, 그렇죠. 이것도 좀 조절한 거죠. 네. 자, 오늘 참 재미있었고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얘기들을 다루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